안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시즌2 2차 사회지문을 같이 공부할 전재림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지문은 법학 지문입니다. 첫 문단에서 설명하는 상소든 나머지 문단에서 설명하는 재심이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한 번쯤은 접해봤을 표현들이죠. 자, 그런데 그와 무관하게 법학 지문의 설명은 일상적 용례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따라서 글의 난도 역시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제대로 장악하기만 한다면 매우 명료한 지문이기도 합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먼저 1문단에서는 상소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소는 기본적으로 기존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입니다. 자,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소가 이루어졌음에도 상급 법원들의 재판까지 마무리되었을 때 확정 판결이 정해집니다. 이런 확정 판결은 확정력을 지닌답니다. 자,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상소가 바로 보통의 불복 신청이라는 겁니다. 보통이 아닌 특별한 불복 신청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좋았겠어요. 자, 이때 확정력을 지니는 확정 판결은 확정력에 의해 법적 안정성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자, 이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안정을 의미하는 만큼 확정 판결을 둠으로써 피고인 등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한다는 얘기겠네요. 자, 중요해 보이죠? 자, 그런데 1문단의 마지막에 갑자기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사 재심제도라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은 2문단에서 상술되고 있네요. 자, 이건 유죄의 확정 판결에 현저한 사실 오인이 있을 때 구제하는 절차랍니다. 이때 이런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기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고 확정 판결을 뒀는데 그 확정 판결을 또 뒤집는다고? 도대체 왜?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을 통해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어야 합니다. 자, 즉 형사 재심 제도는 확정 판결을 통해 확보한 법적 안정성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정의 실현과 인권 보호를 챙기기 위한 제도인 겁니다. 자, 이 문단의 마지막 설명에 따르면 형사 재심 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자, 이때 특히 재심 개시 절차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3문단에서는 본격적으로 재심 개시 절차에서 어떤 검토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먼저 확정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교적 자명하게 재심이 개시됩니다. 자, 그런데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좀 곤란해 보이죠? 자명하게 재심이 개시되지 않나 봐요. 자, 여러 학설들이 대립한다니 이건 유심히 좀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니 각각을 제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4문단에서는 먼저 증거의 신규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사자에게도 신규여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총 3가지 관점이 등장하고 있죠. 자, 각각을 비교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필요설은 핵심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도 신규여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자, 불필요설은 당사자에게 신규일 필요는 없고 법원에게만 신규여도 된다는 관점입니다. 자, 절충설은 표현 그대로 절충안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불필요설을 받아들이되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증거의 신규성은 필요설에 따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5문단에서는 증거의 명백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핵심이 그 정도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2관점이 등장하네요. 자, 엄격설은 정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확정 판결을 그 자체로 뒤집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증거가 명백한 증거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려웠으면 다음 예시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바로 자유심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지 않은 증거는 엄격설에 따르면 충분히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진술서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러하고요. 자, 그런데 완화설은 다릅니다. 엄격설의 요구는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재심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도 부당하고 본안 심판 절차에서 어차피 따질 건데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냐는 거죠. 자, 따라서 이때는 확정 판결의 사실 인정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하는 정도라도 충분히 명백한 증거라고 본답니다. 자, 여기까지 파악했으면 글은 다 장악한 셈입니다. 자, 이 정도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한 상태에서 넘어갔어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40번 보기 문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제대로 장악했다면 보기의 상황에서 결국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을 따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보기 상황에서는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던, 즉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A를 제출했답니다. 따라서 이때 핵심은 증거 A의 신규성과 명백성을 따지는 것에 있겠죠? 자, 일단 이 증거는 당사자에게는 새롭지 않습니다. 갑이 일부러 제출을 안 한 증거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따라서 법원에게만 새로운 증거입니다. 그리고 명백성의 측면에서 이 증거는 갑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만큼 고도의 개연성을 갖춘 객관적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공부 차원에서 한번 선지로 들어가기에 앞서 미리 각각의 관점에서 신규성과 명백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설에서는 신규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허위의 진술을 한 당사자에게는 새롭지 않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불필요설에서는 당사자에게도 새로운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신규성이 인정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충설에서는 기본적으로 불필요설을 따르지만 당사자가 고의로 증거 A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이때에 한해서는 필요설을 따라 신규성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자, 할만하죠? 자, 다음 명백성입니다. 이건 어렵진 않아요. 자, 왜냐하면 엄격설이든 완화설이든 명백성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자, 왜 그럴까요? 이 자체가 이미 고도의 개연성을 갖는 객관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증거 A는 엄격설 입장에서도 충분히 명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느슨한 완화설 입장에서도 명백하죠. 자, 선지로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 3번 선지와 정답 선지인 5번 선지만 볼게요. 자, 3번 선지에서는 불필요설과 완화설을 취합니다. 따라서 신규성은 인정되고 명백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심은 개시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치를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길 수밖에 없는 증거.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곧 이 증거가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게 왜 틀렸는지 감이 오시죠? 자,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 A는 고도의 개연성을 갖는 객관적 증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완화설이 아무리 완화된 기준을 제시한다고 해도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그 증거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지는 그 자체로 헛소리인 셈이죠. 자, 이제 정답 선지를 보겠습니다. 절충설과 완화설을 취하고 있네요. 자, 완화설을 따르니 명백성은 인정하겠지만 절충설을 따르는 만큼 신규성은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자, 따라서 아무리 증거 A가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일지라도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심은 개시될 수 없습니다. 자, 아주 명료한 선지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특히 40번 문항에서 각각의 선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방금의 설명과 비교해 보시면 공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